가격이 움직이는 진짜 이유를 파헤쳐보는 주가 왜 이래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종대 메리츠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연구원님. 작년만 해도 K뷰티가 세계를 정복할 거다 이런 분위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래? 하면서 지켜봐 왔는데 정작 뭐 주가가 아주 도드라진 어떤 움직임을 보이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요즘은 조금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고견을 듣고자 모셨습니다. 네. 요즘 주가 움직임 그 뒤에는 어떤 배경이 있나요?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죠. 그러다가 하반기에 여러 가지 실망의 그런 그 매도가 많이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주식 시장은 먼저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예, 마음이 급하죠. 예. 그래서 실제 업황은 30도 각도로 예를 들어서 좋아지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60도, 70도로 기대를 했다가 거기에 그만한 실적이 나오지 않으니까 실망 매물들이 쏟아지게 되면서 예. 과매도 상태로 들어가는 이제 이런 국면이 아마 작년 4분기 하반기였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게 상장돼 있는 화장품 업체들이 실제 화장품 산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K뷰티의 글로벌 모멘텀을 견인하고 있는 많은 그 업체들은 다 예. 비상장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뭐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들어봤을 조선미녀, 아누아, 뭐 스킨천사 그런 브랜드들은 다 상장이 돼 있지가 않습니다. 예. 네. 그런데 상장돼 있는 업체들 가운데 70% 이상이 다 브랜드 업체들인데 그런 브랜드 업체들은 지금 글로벌 모멘텀을 주도하는 그런 인디 브랜드들이 아니라 아모레퍼스픽이나 LG 생활건강을 위시로 해서 나름대로 대기업들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은 별로 그렇게 실적이 썩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산업과 주가와 좀 괴리가 커져 있는 상태이죠. 아, 그렇군요. 근데 화장품 산업이 참 특이합니다. 이미 시장에서 검증받은 대표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안정감 있다고 평가받을 수도 있는 대기업은 오히려 성과를 못 내고 인디 브랜드, 독립 브랜드만 어떻게 보면 치고 나가고 있는 이 형국.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글로벌로 나갈 때 한국의 화장품이 상당히 주목받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예. 첫 번째는 굉장히 가성비가 뛰어나다. 예. 예, 가성비가 뛰어나다. 그리고 굉장히 혁신적이다. 뭐 이런 두 개의 단어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대기업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 산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피보팅이라는 단어인데 예. 뭔가 미세 전략을 그때그때마다 전환시키면서 빠르게 트렌디한 신제품을 내놓고 또 치고 나가고 아니면 또 다시 또 네. 철수를 하고 뭐 그런 전략인데 그런 거는 아무래도 대기업의 큰 조직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네. 그래서 뭐 용기 업체나 ODM 업체들을 쭉 이렇게 돌다 보면 상장돼 있는 큰 브랜드 업체들이 좀 치인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워낙 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이런 인디 브랜드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제품의 퀄리티는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네. 코스맥스나 콜마 같은 전 세계 1, 2위 ODM 업체들이 너무나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퀄리티는 되게 좋은데 거기에 통통 튀는 어떤 아이디어를 접목을 해서 브랜드가 런칭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상장되어 있는 브랜드 업체들이 좀 치인다. 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네.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을 보면 참 특이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화장품 그러면 그냥 한 회사가 그 화장품 판매할 때까지 들어가는 모든 A부터 Z까지를 다 할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 주셨던 안에 액이라든가 파우더를 만드는 회사 따로 있고 그걸 케이스에 넣는 케이스 용기 만드는 회사 또 따로 있고 이게 다 분업화가 엄청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특성입니까? 아니면 전 세계 특성인가요?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원료 회사가 따로 있고 예. 심지어는 바스프 같은 그런 글로벌 화학 회사가 가장 많은 화장품 원료를 만듭니다. 어차피 화장품 원료가 다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다 분리되어 있는 게 맞는데 문제는 그게 원료부터 용기, ODM이 하나의 팀처럼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건 한국이 유일하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하나의 브랜드 런칭을 할 때 한 2년 동안 1, 2년 동안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이걸 어느 용기를 쓰고 어떻게 원료를 수급받고 어느 회사에서 만들지 이런 것들을 다 서베이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년간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굉장히 치열한 시장을 겪었거든요. 예. 원브랜드 숍 시장을 비롯해 가지고서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하고 유통하고 생산이 분리되면서 각각의 강점을 가지고 커왔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생산을 해내고 또 런칭을 하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신제품의 기획부터 출시까지 이루어져요. 뭐 한 3개월에도 이루어집니다. 이건 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할 수가 없는 프로세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 20년 동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원료, 용기, ODM이 하나의 팀처럼 구성돼서 완벽하게 브랜드를 서포트하고 있죠. 이건 한국밖에 없죠. 아, 그렇군요. 야, 우리나라 그 화장품 산업이 그렇게 경쟁력이 높았군요. 네. 그렇다면 전 세계 마켓쇼에서 뭐 우리가 1등 하고 있는 겁니까? 제조 측면에서는 최소한 한국이 1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예, 이제 국가별로는 미국이 당연히 1등이고 그건 이제 리테일 기준인 거고 예. 그리고 브랜드의 크기로는 로레알이 1등이지만 그런데 제조 기준으로는 이건 명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네네. 한국이 1등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이제 우리 해외 가끔 나갈 때 면세점 지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뭔가 뭐랄까요? 명품 화장품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제가 화장품 잘 몰라서요. 하여튼 굉장히 브랜드가 높은 명망 높은 화장품이 쭉 진열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국 브랜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여나 한국 그 화장품이 요즘 잘 나간다는 건 중저가 시장만 히트를 치고 탄탄한 시장인 어떻게 보면 그 고가 화장품 시장 이건 우리가 들어가지도 못한 마치 자동차처럼 우리가 그렇게 좀 구획해서 생각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거는 맞는 말씀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성비하고 혁신성이다 보니까 예. 뭐 랑콤의 화장품 같은 경우 CF 보시면은 올인원이에요. 예. 하나의 그 제품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서 이거 하나만 바르면 아무런 걱정이 없는 막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되게 비싸고 네. 그리고 굉장히 한번 리뉴얼되면 오랫동안 그 제품을 판매하죠. 근데 한국의 화장품 지금 히트치고 있는 중저가 제품들은 반대예요. 네. 정말 라인업이 다양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다 리뉴얼이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요거는 좀 MZ 세대들의 트렌디함에 최적화돼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이 되게 심하고 어떤 견고한 브랜드 인지도는 형성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에서 한국의 화장품을 찾는 순서를 보게 되면 틱톡에서 봤어? 요게 시작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뭐 랑콤 봤어? 이게 아니라 예. 로레알 봤어? 뭐 에스티로더 봤어? 이게 아니라 틱톡에서 봤어? 라는 걸로 시작해요. 뭔가 참신한 이제 예. 그런 바이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이게 한국의 제품이고 그러면 더 믿고 사게 되는 거죠. K-뷰티가 K-드라마, K-컬처를 편승해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문화적인 측면하고 같이 결부가 되면서 한국의 중저가 브랜드들이 글로벌리 히트를 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글로벌은 그런 것들이 되게 약해요. 중저가 라인이. 네. 예,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사업 규모를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시장 규모는 어떻습니까? 명품의 화장품 시장 규모와 중저가 화장품 시장 규모 그러면 어느 정도 비교가 되나요? 그 명확하게 나눠져 있지는 않고요. 기초하고 색조가 한 7대3 네. 기초가 상당히 크고 이제 색조가 이제 한 30% 정도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프리미엄하고 이제 매스 시장은 한 6대4 정도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어림짐작은 합니다. 네. 네. 얼추 비슷비슷하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프리미엄 시장은 기초 내에서 이제 많은 비중을 네. 차지를 하고 있죠. 네,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요, 많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아니면 산업을 진흥하시는 많은 분들, 그런 역할을 하는 많은 분들이 야, 이 K뷰티 산업 우리가 신경 쓰면 뭔가 왕건이 하나 건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이제 의구심이 드는 게 지금 가장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 독립 브랜드들. 이 회사들은 상장이 안 돼 있고 그러면 투자를 한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디다 투자를 해야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화장품에도 이제 밸류 체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 그래서 원료부터 그다음에 용기 그리고 ODM 그리고 브랜드, 유통, 무역 네.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예. 브랜드 업체들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돼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잘 나가는 브랜드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브랜드는
수시로 그 모멘텀의 변화가 있죠. 왜냐하면 럭셔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 궤도에 오르면 예. 지속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인디 브랜드들 중저가들은 2, 3년에 한 번씩 트렌드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롱텀하게 긴 호흡에서 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브랜드에 대한 투자는 사실은 조금 힘들다고 볼 수 예. 있고 다만 다른 밸류 체인에서 탑 티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기의 펌텍 코리아 네. 그리고 ODM의 코스맥스나 네. 한국콜마 그리고 무역의 실리콘투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안정적이죠. K뷰티의 글로벌 모멘텀을 그대로 실적으로 흡수하고 있고 예. 투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워낙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예. 그래서 K뷰티의 글로벌 모멘텀이 꺾이지 않는 한 요 세 회사는 그룹의 탑 티어들은 상당히 실적 가시성이 높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브랜드는 이 브랜드는 생겼다가 또 저 브랜드가 또 더 힘을 받다가 왔다 갔다 할 수 맞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용기, ODM, 무역은 이들 회사를 통과해야 네, 된다. 네. 이거군요. 네, 네. 아, 맞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한국이 K뷰티 산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화장품 산업에 있어서 밸류 체인과 생태계가 아주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는 면모를 보게 되는데 이런 탄탄한 구조가 아까 앞서서 우리나라 내부의 치열한 경쟁 덕분에 생겼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냥 경쟁만 하면 이렇게 생기는 건가요? 한국이 굉장히 특이했죠. 네. 일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일반적인 네. 경제에서. 근데 2003년을 이제 기점으로 삼는데 그때 카드 사태가 있었고 예. 그리고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로드샵들 일반적인 화장품 브랜드들이 다 망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가격을 엄청나게 낮추면서 정말 다코스처럼 나온 브랜드가 미샤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2종 세트라고 하잖아요. 스킨하고 로션. 예. 스킨하고 로션 세트가 그 당시에도 3만 원이었는데 네. 그거를 10,000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내용물 좋은 정말 실속 소비를 갖다가 유도를 하고 확대를 하고 마케팅을 하게 되면서 원브랜드샵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죠. 그 예. 이후에 이제 더 페이스샵 나오고 뭐 바닐라코 나오고 내추럴 리퍼블릭 나오고 우리나라가 이제 중저가 시장에서 굉장히 큰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제조 회사가 직접 브랜드를 전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조하고 브랜드가 같이 가는 진입장벽도 상당히 높았는데 예. 이 제조하고 브랜드가 분리가 되니까 예. 이제 브랜드 업체들은 그냥 약간의 돈하고 아이디어하고 네트워크 이제 프랜차이즈 열어야 되니까요. 예. 그것만 있으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되면서 굉장히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ODM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요거는 그렇군요. 한국에서만 겪었던 아주 특이한 히스토리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원브랜드샵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산업에 부응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 단계로서 그게 마중물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반도체로 비유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요. 엔비디아 같이 설계를 하는 곳이 있고 TSMC처럼 만들어주는 데가 있고 또 만드는 과정에도 여러 이제 부분들이 합쳐지는데 이 주가를 보면 엔비디아 주가가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부가가치를 인정받는 분야가 이건 설계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와닿게 되는데 그러면 앞서 말씀 주셨던 브랜드, 용기, ODM, 무역을 담당하는 마케팅하고 이들 중에는 지금 현재 업계에서는 부가가치가 어디가 제일 큰 섹터라고 분류하나요? 화장품은 일단 브랜드예요. 브랜드요. 네, 왜냐하면 화장품의 원가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예. 뭐 10에서 15%까지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설화수 10만 원짜리 에센스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내용물이 차지하는 건 한 5천 원밖에 되지 않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부가가치는 브랜드가 제일 높다고 봐야 돼요. 거기 그 브랜드력이라는 게 뭐 플라시보 효과도 있고 굉장히 그 소비의 탄력성이 굉장히 비탄력적이거든요. 예. 한번 브랜드 로열티가 생기게 되면 그래서 부가가치는 당연히 브랜드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중저가고 네. 브랜드의 로열티는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는 브랜드가 있지만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확장성은 오히려 뒷단에. 그 후방 산업인 이제 용기라든지 ODM 업체에 더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코스메스 콜마가 글로벌 ODM 1, 2, 예. 탑 2거든요. 예. 굉장한 거예요. 세계 1, 2위가 다 한국에 있습니다. 아,
그런데 용기와 ODM은 어느 브랜드든 사실 다 그 회사에다 부탁하는 거잖아요. 같은 회사에. 그럼 결국 그 브랜드를 잘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유통해주는 그 무역단에 해당되는 업계 1등 한다는 실리콘투 같은 이런 회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실리콘투 같은 회사도 지금 뭐 굉장히 시장 점유율이 높죠. 근데 진입장벽 측면에서는 솔직히 ODM이나 용기보다는 조금 작다, 낮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자는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EPS 증가율이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증가를 하더라도 PER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 이제 그런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죠. 네. 아, 그런 특성이 있었군요. 용기 업체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용기도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냥 용기는 담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용기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나라 원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입이 50% 60%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용기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을 국내에서 다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을 보시게 되면 그 내용물이 이상이 있다고 해서 이게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테스트를 끝낸 것이기 때문에 뭔가 약간 뭐 두드러기가 난다, 피부가 벌게진다 이러면 이건 내 피부가 좀 특이해서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용기가 만약에 펌핑이 안 된다, 또는 이게 열다가 이게 깨진다 이러면 내가 힘이 세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용기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죠. 그래서 컴플레인이 상당히 거세게 들어올 수가 있어서 상당히 안정적인 제품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데를 찾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화장품 용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대 위가 나름대로 하나의 큐레이션 장소거든요. 거기에 용기가 이쁘지 않으면 감히 올려놓지를 못하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스틱 같은 것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선스틱 용기 같은 거는 그거는 새로운 발명품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혁신성이라는 것은 또 용기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선크림 바를 때 막 손에 묻혀서 이렇게 발라가지고서 손에 잔존감 나고 해가지고 약간 불태워 막 이랬잖아요. 요즘은 스틱으로 나오게 되면서 저도 매일 스틱을 바르거든요. 굉장히 편합니다. 이제 그런 혁신성은 또 용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폼텍코리아는 그 용기 새로운 제형 용기 연구에 엄청나게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그래서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 여러 여건이 완비된 우리 K뷰티 산업. 그런데 이제 미국발 악재들이 요즘 여러 군데서 터지고 있습니다. 관세요. 혹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은 제일 큰 시장인 미국에서 성과 내는데 뭐 악영향 이런 것들 걱정해야 될 요소는 없나요? 아직까지 특별한 것들은 없습니다. 뭐 모크라 규제도 있었고 OTC 관련된 규제도 상존하고 있고 그리고 관세 이슈도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특별한 거는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아무튼 근데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불안해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한국의 관세가 어느 정도 매겨질 것인지 그리고 개별 업체마다 온도 차도 있고요.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법인을 두고 있는 회사는 사실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국경선을 넘어갈 때 국경선을 넘어갈 때 가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관세를 매길 때는. 근데 뭐 원가에 넘어가는 가격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거의 영향이 없죠. 그 원가가 뭐 예를 들어서 10%밖에 안 되는데 10% 부과돼봤자 리테일 가격으로는 1%밖에 안 되는 거니까 뭐 크게 뭐 소비에 영향이 없는데 그런데 역직구 형태로 가는 인디 브랜드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미국에 법인을 둘 형편은 안 되고 그래서 아마존의 FBA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서 그쪽에 물류센터에 갖다 놓고서 판매하는 이거는 리테일 기준으로 소매 판매가 기준으로 해서 국경선을 넘어가거든요. 그때는 좀 데미지가 되죠. 왜냐하면 10%가 되면은 10,000원짜리에 1,000원이 더 붙는 거니까. 그래서 그 관세 이슈는 큰 영향은 없지만 아무튼 좀 화두는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K뷰티 충분히 주목해야 될 이유가 많다는 거 오늘 제대로 알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시간이 좀 모자라서 아쉽습니다. 조만간 한 번만 더 나와주세요.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종대 메리츠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